안녕하세요, 양양님. 저희 촬영에 응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계 기업에서 6년차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양양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 커리어를 시작을 할 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커리어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커리어를 시작한 곳은 글로벌 리서치 기업에서 소매 유통조사부의 데이터 사이언스 팀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이전시에서 인하우스 기업으로 이직을 해서 글로벌 소비재 기업의 마케팅 팀에서 데이터 분석 스페셜리스트 포지션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걸 들어보니까 에이전시 기업에서도 근무를 하시고 인하운스 기업에서도 근무를 하셨어요. 이렇게 두 군데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외국계 기업 각각의 데이터 분석 직무의 업무 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먼저 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인하우스에서 마케팅 팀에서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조금 더 소비자에게 이 마케팅 전략이나 비즈니스의 목적이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팀에서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소매점에 어떤 제품을 타겟을 해야 조금 더 이 제품에 맞는 소비자에게 전달이 될지를 이제 보는 업무를 주로 담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마켓 데이터를 딜리버리를 하기 때문에 고객사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이제 경쟁사를 모두 포함을 해서 판매량은 어떻게 되고 점유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조금 큰 레벨에서 마켓의 동향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이터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덧붙여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근무를 했던 곳은 에이전시 중에서도 조금 더 정량조사와 관련된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정량조사가 있고 정성조사가 있습니다. 정량조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쪽이고 정성조사는 데이터로는 알기 어려운 제품에 대한 피드백이나 사용자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를 했던 기업은 그 에이전시는 조금 더 정량조사 쪽에 포커스를 둔 기업이었지만 이제 다른 에이전시들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데 정성조사를 주로 하는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신제품을 런칭을 할 때 그 신제품의 타겟 소비자들을 선정을 해서 그 FGD라고 해서 포커스 그룹 디스커션 같은 걸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포커스 그룹 디스커션을 모집을 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그걸 반영을 해서 시장에 출시를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에이전시라고 하더라도 정량조사 쪽인지 정성조사 쪽인지에 따라서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성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주신 FGD 같은 그룹 디스커션을 통해 가지고 이 제품에 대한 만족도라던가 개선점에 대해서 텍스트로 얻는 데이터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광고물이 있었을 때 광고물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정성조사로는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정량조사로는 조금 얻기가 어려운 정보가 많다 보니까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정보를 얻고 싶은지에 따라서 정량조사인지 정성조사인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인하우스에 계시다고 하셨는데 인하우스에서는 정성조사도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조금 더 포괄적인 데이터를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정량조사만 보기에는 분석가가 사실 하는 업무 중에 데이터 분석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비즈니스에 맞게 해석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봤을 때 이 트렌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발생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이유가 타당한지를 확인을 하고 싶을 때 정성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에이전시하고 인하우스 업무의 차이점은 저희가 알아봤는데 각각의 장점들도 알 수 있을까요? 네, 에이전시 업무에서 이제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굉장히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을 다루기 때문에 마켓에 대한 상황을 이제 이해를 할 때 이 소비재 전체 업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 마켓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인하우스에서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클라이언트들한테 이제 딜리버리를 했는데 그 데이터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궁극적으로 조금 더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비즈니스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인하우스의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이 어떻게 소비자에게
이제 전달이 되고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땠고 그래서 이 이후의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쪽으로 조금 소비자의 접점에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려웠던 점들도 많을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점을 꼽는다면 어떤 점이었을까요? 네, 이제 제가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는 신입 때 입사를 하고 이제 주니어 시절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점이 회사는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는 곳이고 이제 공동의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 굉장히 다양한 팀과 함께 이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데이터 분석을 하더라도 데이터 분석 기술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각 팀에서 어떤 관점에서 이 데이터를 보고 싶은지를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브랜드 마케팅 팀이라면 이 타겟 소비자에 대한 쪽을 더 이해를 하고 이 소비자가 저희가 출시를 하고자 하는 제품과 성향이 맞을지 아니면 저희가 신제품을 출시를 해야 되는데 이 비즈니스 상황에 봤을 때 어느 제품을 출시를 하는 게 좋을지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 영업팀 같은 경우에는 이 전략을 비즈니스 마케팅 전략을 실행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소매점 레벨로 뭐 취급률은 어떻게 되는지 뭐 재고는 어떤지 판매량이 어떤지 등에 조금 더 KPI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팀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어려웠던 점은 팀의 관점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 인식 자체가 없었고 무조건 데이터 분석을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만 있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외국계 기업에서 수행하셨던 데이터 분석 중에 가장 성공적이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리면 홍콩에서의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홍콩에서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그 BI 대시보드 개발이었습니다. 홍콩은 아시아 본사이기 때문에 BI 대시보드를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대시보드를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대시보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냥 대시보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관점이 어떠한지 홍콩이라는 이제 아시아 본사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총 두 가지를 만족을 시켜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홍콩 아시아 본사에서 보는 마켓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여러 마켓의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마켓의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표준화된 대시보드를 만들어야 홍콩에서 이제 아시아 본사에서 트래킹을 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대시보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점이 한 가지였고 이제 두 번째는 마켓마다 높은 포지션에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어느 데이터를 보고 싶어 하실까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소들을 뽑아서 이제 업무를 진행을 했었는데 대시보드 개발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진행을 할 수는 없고 저는 이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을 PPT 형식으로 아이디에이션을 해서 제 상사분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제 상사분께서는 데이터 분석에 대한 그런 백그라운드는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부족하셨지만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경력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셨고 그리고 이 개발을 할 때 이게 장기적으로 그 유지 보수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에이전시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업을 할 때는 사내의 글로벌 IT 팀하고 전략기획팀 그리고 이제 영국 베이스의 그 에이전시가 기술 관련한 에이전시가 있었고 이 실제로 개발을 했던 툴이 파워비아이인데 그 홍콩 그 베이스의 에이전시 파워비아이 개발 에이전시가 있어서 이제 다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마쳤고 제가 그 홍콩 파견을 마치기 직전에 그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 마케팅 세일즈 컨퍼런스가 아시아 마켓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하는 건데 이제 거기에서 발표를 이제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각 나라의 마켓 상황이 다 다를 건데 표준화된 대시보드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좀 헤쳐나가셨을까요? 네, 어려웠던 점은 마켓별로 상황이 굉장히 다르고 보고자 하는 요소가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저희가 그 개발을 했던 대시보드는 기본적으로 설문조사 베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가 총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게 카테고리로 한 5개 카테고리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문조사 세팅은 되어 있어서 그 작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마켓이 10개 마켓이다 라고 하면은 10개 마켓에서 공통적으로 보는 요소들을 뽑아서 그거를 이제 설문조사 형태로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켓마다 그 보는 지표가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은 마켓별로 조금 더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툴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10개 마켓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을 올렸지만 각 마켓에서 조금 더 마켓에 맞는 내용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 그 마켓에 맞게 설문조사 내용을 올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시아 본사에서 볼 때는 이제 공통된 요소를 볼 수 있지만 마켓에서 볼 때는
그 마켓에 커스터마이즈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지금 들어만 봐도 굉장히 어려운 직무 같은데 이러한 데이터 분석 직무로 취업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스펙과 역량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제 외국계 기업에서의 데이터 분석 직무라고 하면 데이터 플러스 이제 영어가 주로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업계에 대한 선택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툴만 보고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툴이 많습니다. 데이터 추출 같은 경우에는 그 SQL이라고 해서 SQL을 주로 사용을 하고, 데이터 분석은 R이나 파이썬, 데이터 시각화는 파워 BI, 태블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업계에 따라서 금융권이나 제약 쪽은 조금 더 보수적인 그런 업계이기 때문에 SES라는 툴을 사용을 합니다. SES는 이제 무료 툴이 아니라 굉장히 고가의 그런 툴인데, 이제 업계에 따라서 사용하는 툴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스펙이나 역량을 쌓는다고 하셨을 때 무작정 남들이 한다고 해서 쌓는다기보다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조금 가고 싶은 나한테 맞는 업계는 어느 쪽일까를 고민을 하시는 걸 먼저 추천을 드리고 특히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잡 디스크립션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잡 디스크립션을 보시면 그 업계에 따라서 어느 툴들을 주로 사용하는지 많이 읽어보시면 감이 옵니다. 그래서 잡 디스크립션을 보신 다음에 이걸 리스트화를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데이터 분석 그 공부를 시작을 하신다고 하시면 그 엑셀하고 SQL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기업마다 코딩 테스트가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코딩 테스트가 있다면 그 코딩 테스트를 하는 언어나 툴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스펙이나 역량이라는 게 이런 레주메에 적을 수 있는 건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채용을 할 때 해당 공고에 딱 한 명만 채용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남들이 특정 기술을 쌓는다고 해서 쌓아도 채용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조금 더 유니크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 유니크함을 보여주려면 이미 조금 일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방법은 잡 디스크립션을 굉장히 꼼꼼하게 분석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잡 디스크립션을 보시면 회사 소개가 있고 팀 소개랑 그리고 이제 해당 포지션에서 어떤 업무를 할지 그런 소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키워드를 뽑아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쌓았던 역량이랑 매칭을 시켜서 레주메랑 커버레터에 녹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외국계 기업은 딱 한 명만 이제 오픈 포지션이 생겼을 때 한 명만 뽑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신입을 뽑기보다는 조금 경력자가 경력이 있으신 분을 뽑기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신입이더라도 학교에서 했던 프로젝트나 팀플을 어떤 식으로 연결을 지을 수 있을지를 잘 정리해서 레주메랑 커버레터에 녹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외국계 기업 취업에 필요한 스펙하고 역량도 말씀 주셨는데 외국계 기업의 채용 프로세스도 궁금하거든요. 채용 프로세스는 어떻게 될까요? 채용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류 전형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일반적으로 이제 전화 면접을 하고, 기업에 따라서 데이터 분석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코딩 테스트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코딩 테스트를 보고 이제 인터뷰를 보는 이제 프로세스인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은 서류 전형도 있지만 인터뷰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이제 제가 대기업을 준비를 했을 때 느꼈던 점은 인터뷰를 볼 때 면접관보다 인터뷰이가 굉장히 수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에 한 방에 면접관이 소수가 있고 인터뷰가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 저에게 할당된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영문도 모르고 떨어졌던 기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계 기업 인터뷰를 봤을 때는 굉장히 형식 측면에서 굉장히 달랐습니다. 면접관 분하고 이제 제가 1대1 아니면 다대1 구조로 이제 진행이 됐었고, 이제 면접은 최소 1시간으로 1회 이상 진행이 됐었는데 보통 한 3시간 정도는 봤었던 것 같습니다. 1대1로 이제 서로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면접을 봤었는데 주로 1시간이면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점은 이 인터뷰이가 이 사람이 이 해당 포지션에 채용이 됐을 때 바로 업무를 할 수 있을지, 이 잡에 대한 그 핏을 굉장히
많이 보시는 것 같았고, 이제 면접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에 대한 적합성도 보지만 회사의 문화에 대한 적합성도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외국계 기업에서 이제 영어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토익 점수나 토스 점수를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익 점수랑 토스 점수가 있지만 이제 경력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넣는 게 조금 부끄러워서 네, 사실 넣는 게 의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국계 기업의 그 포지션을 보면 딱 한 문구로 영어에 대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딱 한 줄로 영어로 장문하고 구두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인터뷰 프로세스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 굳이 토익 점수나 토스 점수를 적지 않아도 다 검증이 됩니다. 장문 같은 경우에는 쓴다는 건데 이제 읽을 줄 알아야 쓸 수 있는 거고 이제 구두 같은 경우에는 말할 줄 안다는 건데 들을 줄 알아야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판가름이 서류 전형에서 장문에 대한 영어 검증이 되고 인터뷰 과정에서 구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커버레터랑 레주메를 형식적으로 쓰지 마시고 굉장히 공들여서 JD에 있는 키워드를 뽑아서 자기 경험에 녹이되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굉장히 간결한데 명확하게 이 영어로 써야 됩니다. 거기서 보는 건 이 영어를 쓰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간결하고 명확하게 셀링을 하는지, 얼마나 잘 마케팅을 하는지를 평가를 같이 하기 때문에 서류 전형이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 이렇게 한국말로 질문을 하다가 갑자기 영어로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검증이 되고 아니면 아예 외국분이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증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 토익 점수나 토스 점수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대기업과 다른 외국계 기업만의 기업 문화도 있을까요? 사실 외국계 기업도 기업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외국계 기업도 되게 국내 기업 같은 외국계 기업이 있고 정말 그 회사에 외국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제가 경험한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근무 환경이 유연한 편입니다. 이 유연한 근무 환경이 어디에서 이제 기인을 했는지를 생각을 봤을 때, 회사에 외국 동료분들이 많으시면 인사를 할 때, 그냥 hi, good morning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직급이 높으신 분한테도 정말 스스럼 없이 그런 식으로, 직급에 대해서 존칭이 이제 영어로 존칭을 쓰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무 환경이 조금 더 유연한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존칭을 쓰고 더 직급으로, 더 다양한 직급으로 부르다 보면 조금 수직적이면서 거리감이 생기기가 쉬운데, 이 존칭어가 없고, 그리고 직급도 그렇게 많이 나눠져 있지 않고 조금 간결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환경 때문에 네, 조금 더 유연한 근무 환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느꼈던 점은 그 나이가 승진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이와 승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사를 해서 특정 몇 년이 됐으면 다음 단계로 승진한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제가 또 느꼈던 점은 외국계 기업은 겸손이 미덕이 아니라고 느꼈는데 이제 자기가 잘한 일에 있어서는 누구누구님 덕분입니다가 아니고 자기가 잘했다라는 거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 자기 PR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과뿐만이 아니라 자기 PR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제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승진이 결정이 나기 때문에 단순히 오래 자리만 지키고 있다고 해서 나이가 든다고 해서 승진하고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계 기업의 채용 공고는 사실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디에서 좀 잡서칭을 하면 좋을까요? 주로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링크드인하고 피플앤잡이라는 사이트에서 주로 많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외국계 기업하고 해외 취업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링크드인은 필수적으로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외국계 취업을 할 때 모두 링크드인을 통해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목적은 비즈니스 상으로 이제 레주메를 올려놓는 플랫폼이 이제 기본적인 그런 목적인데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업계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하고 네트워킹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업계 관련 지식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얻을 수가 있고, 채용 포지션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인 포지션으로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레주메를 잘 작성을 해서 올려놓으면 그 키워드에 맞게 추천을 해줍니다. 추천을 해주고 또 원하는 포지션을 스스로 그 키워드를 설정을 해놓으면 제가 굳이 찾지 않더라도 키워드에 맞는 포지션이 떴을 때 알람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해봤을 때 링크드인을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데이터 분석이라는 포지션이 전 세계적으로 다 활용이 가능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다른 마켓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분석 직무에 대한 니즈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계 기업하고 이제 해외 취업 쪽으로 취업을 생각을 하신다면 링크드인을 꼭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